계속 이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서 199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전통 제례가 행해지고 있대요. 여기서 키워드 보시면요.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사진 자료까지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직접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종묘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종묘입니다. 종묘.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예.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러분들은 이 종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묘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건립이 되냐면요.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떠나서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1395년도에 이제 경복궁을 창건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유교적 원칙에 따른 중국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궁궐의 동쪽, 바로 좌측에는 종묘를, 그 다음에 궁궐의 서쪽, 그 다음 우측에는 이제 사직단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전조욱시라 해서 앞쪽에는 육조거리를,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시전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설립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종묘라고 보시면 돼요. 종묘. 자,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사직단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제 궁궐의 아까 서쪽이라고 했었죠. 궁궐의 서쪽에 이제, 설치가 된 건데, 사직단은 이제 곡식과, 토지의 신에게 제례를 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덕궁은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이제 건립이 된 게 바로 창덕궁이에요.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조선시대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궁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경복궁을 놔두고 왜 창덕궁에서 지냈냐? 당시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정도전을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설계했었던 경복궁에서는 나는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창덕궁을 지게 되고요.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이제 아주 아름다운 어떤 정원이 있죠. 바로 후원이 있어요. 후원. 우리가 또 비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태계 이황 선생과 관련이 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이 지은 서원은 아니에요. 태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황 선생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가. 요즘 가에서 의정부의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서 문제가 되고 있대요. 자, 여기서 키워드들은요, 뭐냐면, 세 번째 줄부터요. 변방 방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된 기구였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 강화되기 시작해서 국정 전반을 총괄했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 나왔습니다. 어느 기구죠? 비변사에 대한 기구예요. 비변사. 비변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비변사라고 하는 건요, 사실상 이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처음에는 이제 임시 기구로 시작이 되죠. 언제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 발전 과정들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종 때예요. 16세기 초죠. 1510년도에 이제 삼포해란이 발생합니다. 삼포해란. 자, 삼포해란이 발생한 그쯤에 이제 처음에는 비변사는요, 임시기구였어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외란이 발생하고 뭐 외변이 발생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비변사의 기능이 약간 변화되니까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냐라고 이제 묻는 수험생분들이 있는데, 이 비변사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제 여진족의 침입도 있었거든요. 그 여진족의 침입도 막기 위한 거다. 여진족과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명종 때 가서는요, 명종 때 가서는 이제 을묘외변이 또 발생했죠. 을묘외변. 을묘외변 이후 이제 상설기구화 됩니다. 상설기구화.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떵 발생하게 되죠. 빵 하고 발생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에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국난 속에서 지금 이제 의정부 6조 체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의정부의 삼정승과 6조의 판서들이 모여서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요? 비변사에서 모든
그 국가에 대한 중대사들을 모두 논의하게 되는 거죠.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외교면 외교, 모든 문제들이 그곳에서 다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 최고 국정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정부 6조 체제가 조선 후기 가면은 유명무실해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도기에 와서, 세도 정치기에 와서는 핵심 기구로 부상하게 되죠. 세도 가문들의 핵심 기구로 부상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밀실 정치의 대표적인 기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도 정치가 이제 혁파되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와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와서 이 비변사가 혁파가 되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몇 번이죠? 예, 정답은 4번이에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혁파되었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고 나와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이건 근대죠, 그죠? 대한제국식입니다. 대한제국식 1899년도 대한제국 시기 때이기 때문에 이 비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돈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신돈의 건의로 설치된 건 고려 말의 고려 말 공민왕 때에 뭐 설치했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했죠. 전민변정도감. 불법적으로 건문 세력들이 소유했던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정책. 그리고 해서 이제 이러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부속기구로 12사를 두었답니다. 12사를 두었다. 부속기구. 우리가 이제 그거는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기구. 통리기무화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근대사에 있었던 기구죠. 근대에 설치된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통리기무화문 1880년대 설치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밑에 12사를 둬서 다양한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했답니다. 재신과 추밀하면 이제 고려 시대 이제 중앙 정치 조직과 관련된 건데 재신과 추밀 이들을 통해서 국정을 논의한 건요. 우리 고려 중앙 정치 모습을 파악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병마사, 식목, 도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갈게요. 자, 다음 교서가 내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나왔어요. 교서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교서라는 건 보통 이제 대비마들이 이제 내리는 교서죠, 대비. 자, 그가 선왕의 아들이라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품속에 있는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답니다. 그리고 나를 유폐하고 곤욕을 치르게 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가 어느 왕이냐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이제, 나를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나를 제대로 어머니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자식이 또 있었나 보죠. 예, 죽이고 그다음에 자신을 또 유폐했대요. 자, 이거는 뭐가 관련이냐? 바로 이제 어머니를 유폐시켰다. 폐모. 그리고 형제를 살해했어요. 폐모 살죄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인현은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답니다. 끝내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에 투항하겠다. 당시 이제 그 사대부들은요, 양반 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적 명분, 성리학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명분과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데 오랑캐에게 투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겠다. 이 장수는 바로 강홍립 장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이냐? 바로 중립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태를 관망해서 오랑캐에 투항하도록 하라. 자, 이 폐모살제, 바로 이 중립외교. 그래서 결국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시켰죠. 이거와 관련인 거. 폐위되는 두 왕이 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있죠. 이거는 이제 광해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광해군. 자, 광해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광해군이 어느 시기에 있었냐, 이 사건이 어느 시기에 있었냐,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광해군에 대한 어떤 간단한 그 업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 같은 경우는요, 바로 선왕이었던 선조의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왕이 서열에서 상당히 좀 뒤처지는데, 당시 이제 선왕이었던 선조의 그 대비 마마에서 자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광해군이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고 이제 왕에 올라갔죠. 상당히 그 우여곡절이 많은 왕 중에 하나가 이제 광해군이에요. 임진왜란 터진 후에 아버지였던 선조는 어떻게 돼요? 예, 의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우를 누가 다 그 전쟁 상황에서 이 광해군의 활약이 엄청났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이제 전후 처리 복구. 임진왜란 때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그 전후 처리 복구에 상당히 힘을 기울였던 인물이 바로 이 광해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죠. 대동법. 방나라의 폐단을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편찬합니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또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중리배교를 통해, 신중한 중리배교를 통해서 또 조선의 또 안위를 또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모살제, 폐모살제. 결국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는 당시에 이제 그 인목대비죠. 선조의 이제 계비라고 할 수 있는 인목대비를 결국은 이제 패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어린 영창대군을 결국은 이제 죽입니다. 이 폐모살제 사건으로 사실상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고 결국은 폐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해군이 결국 쫓겨난 후에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되죠.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되고요. 인조 때는 이제 이 광해군의 어떤 정책과는 다르게 친명 대금의 어떤 그런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나라에게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역사적 흐름들, 광해군과 이제 인조 반정에 이르는 흐름들을 파악을 하신다면 충분히 정답은 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죠.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뭔지 알죠. 네, 한수에서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어디까지요? 에도까지 가는 거예요. 도쿄죠, 도쿄. 뭡니까? 사절단. 통신사예요, 통신사. 자, 통신사가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일본에 이제 12차례 파견됩니다. 1607년부터 해서 1811년까지 12차례 파견이 되죠. 200년도 12차례. 상당히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거야? 아니요. 비정기적으로 파견되는 거. 파견된 거는 이제 일본의 요청, 막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에도 막부의 어떤 그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를,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해서 이제 조선에 이제 사절단 같은 것들을 파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년 동안 한 12차례 정도를 파견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12차례 파견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선진 문물들, 학문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 전파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5번이죠. 조선과 일본의 문화 교류 역할을 담당했었던 게 바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됐다. 비정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기적인 건요. 명나라와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들이 상당히 정기적으로 파견됩니다. 매년 파견이 되죠. 물론 비정기적인 사절단도 또 있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파견되고 또 비정기적인 사절단도 파견됐다는 거. 요거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들입니다. 뭐 동지사 아니면 뭐 성절사 뭐 이런 어떤 사절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민영이기 정권 대신으로 참여하였다. 민영이기 정권 대신으로 참여해서 파견된 사절단은요. 미국에 파견됐던 보빙사입니다. 18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이듬해 이제 민영익을 정권 대신으로 삼아서 이제 유길중 같은 인물들이 같이 참여해서 보빙사절단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3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일산닉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 건요. 고종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3명의 특사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게 이제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결국은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었죠. 네. 4번 농법의 집대성한 농상집요를 처음 들여왔다. 자,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농상집요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고려 말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의 어떤 농법에 대해서 집대성했던 농서였던 농상집요를 들여왔다. 이건 고려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가에 들어갈 내용. 현종 때 있었던 2차례 예송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하니까 여학생이 성략에서 중시하는 예법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또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요, 2차례 예송이라고 나왔죠. 2차례 현종 때 있었어요. 이건 이제 예송 논쟁이라고 하죠. 예송 논쟁. 이거 언제냐면 현종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조금 파악을 해두셔야 될 거야. 아마,
조선 초기 때 이제 연산군 이래 이제 사화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훈구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다가 이제 살인들이 성종 때 이제 3사에 이제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훈구와 살인 간의 대립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훈구들이 살인을 공격하는, 그래서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화가 발생하게 되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예, 이렇게 네머의 사화 속에서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정치 세력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던 훈구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태되기 시작하고요. 살인 정치가 이제 선조 때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살인들 간에도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동인, 서인을 나누고 동인은 또 남인, 북인으로 나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조 반정 이후에 이 살인들에 의한 이 붕당 정치, 바로 이 공존의 정치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돼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붕당의 어떤 공존이 잘 이루어지다가 바로 이 예속 논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붕당 간에 어떤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이 두 차례 예속 논쟁, 뭐가 있냐? 첫 번째가 기해예송이에요. 자, 기해예송. 일단 기해예송은요, 뭐냐면, 일단 효종이 돌아가셨어요. 현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효종이 돌아가셨습니다. 선왕이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효종을 장남으로 볼 것인가, 차남으로 볼 것인가요? 원래 효종은요, 효종의 앞선 선왕이었었던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원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효종이 결국 그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올랐던 인물이죠. 자, 이 효종이 죽었는데, 당시에 효종의 어머니죠. 그쵸? 어떻게 보면 계모예요, 계모. 그리고 이제 인조의 계비라고 볼 수 있는 자의대비. 예.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 계셨거든요. 이 자의대비가 얘가 효종이 죽은 후에 상복을 얼마 기간 동안 입느냐예요, 문제예요. 상복 문제 아니면 복상 문제 이렇게 해가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기 쉽게 상복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상복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입는 것인가? 이때 이제 서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효종은 장남이 아니야. 차남이야. 그럼 차남이면 차남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련서를 주장합니다. 우리 사대부들도 차남은 차남 대우를 한다. 상복을 1년 동안 입는다. 그래서 왕과 사대부가 뭐 같은 예법을 따라야지. 역시 집권자였던 서인들은 왕과 거의 뭐 대등하게 굴려고 합니다. 네. 반면에 남인들은 뭐라고 하냐? 3년서를 정하죠. 차남은 차남이지만 차남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럼 장남 대우를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왕은 다르지 않냐? 왕과 사대부는 다르다. 야당이잖아요, 야당. 그쵸? 그런데 결국 선택은 누가? 예. 서인들이 선택이 됐고, 이때 다시 집권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갑인예송이죠, 갑인예송. 2차 예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갑인예송이에요. 이때는 효종, 비가 죽었어요.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있냐 문제죠. 그래서 서인들은 또 뭐라고 하냐? 9개월서를 주장하고요. 남인들은 1년서를 주장합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왕의 선택을 받은 건 남인입니다. 자, 결국 이제 서인들이 쭉 정권을 차지하다가 이 갑인예송을 계기로 해서 남인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숙종 때 와서 황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붕당 간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일당 전제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흐름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점짜리지만 조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게 안 하셨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에 있겠습니다. 자의대비의 복상기간, 바로 상복기간을 둘러싼 논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번, 위훈삭제를 계기로 해서 발생하였다. 자, 위훈삭제, 이거 기묘사화예요. 사화죠, 사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화, 기묘사화입니다. 조광조 등 기묘 명현들이 이제 죽어나간 사건이죠. 중종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초위양 사건이죠.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었다. 자, 의제를 슬퍼한다라고 해서 김일순이 썼던 그 사초에 대해서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훈구들이. 그러면서 이 많은 또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요것은 무오사입니다. 연산구 때 있었던 사건이죠. 살인과 훈구의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건 사화입니다. 사화. 그 다음 4번. 패비윤씨 사사 사건. 엄마 원수 갑자.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연산구 때 역시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갈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 왕의 업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화성행차를 마치고 배다리를 통해서 한강을 건너 항공하는 왕과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행렬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화성행차예요. 예, 여러분 화성 언제 축조됐죠? 바로 정조 때잖아요. 그렇죠? 정조 때 축조된 거예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다리를 통해서 한강을 건넜다. 이 배다리 설계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배를 가지고 이제 다리를 만든 거야. 왕은 물을 건널 수 없다 해서 배다리로 만든 거죠. 배다리를. 그렇죠? 화성행차 때마다 이 배다리를 통해서 한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어느 왕이다? 예, 정조라는 거. 지문에 있는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게 정조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3점짜리 문제인데 사실상 저는 이거 3점짜리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한 1점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실 때 알 거 아니에요. 자, 조선 전기 때는 세종 공부하시라. 조선 후기 때는 정조 특히 공부하시라. 그럼 정조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조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크했다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정답을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정조의 업적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왕실의 도서관에 어떤 규장각을 설치하죠. 자, 이 규장각은요, 왕실 도서관이기도 했지만, 과거제를 주관하는 그런 어떤 장소이기도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급 관리라든가 아니면 신진 관리들을 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가 이루어지던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규장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규장각의, 한 가지 더 특징을 얘기하자면, 규장각의 이제 검서관으로 이제 서얼들을 또 등용했죠.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신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신분을 조금씩 이제 철폐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군주의 모습을 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장각 설치. 두 번째, 초계 문신제. 중하급 관리라든가 아니면 신진 관리들을 왕이 직접 또 교육을 시켰죠. 세 번째, 또 뭐 있죠? 장용령. 왕이 친입이 되던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죠? 통치 규범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이라는 것을 편찬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이전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 수원 지역에다가 뭡니까? 화성을 축조합니다.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이 또 고안했던 거중기가 또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 있죠? 우리 또 경제적인 어떤 업적도 남겼죠. 신의 통공을 발표합니다. 통공정책이죠. 상공업을 통하게 하라. 신의 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또 허락하는, 그러면서 시전들의 금난정권을 또 폐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탕평책. 선대왕이 했던 영조의 뒤로서 탕평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거. 물론 약간 탕평책의 성격은 좀 변함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탕평책을 또 계속해서 실시해 나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1번. 학문정국에 안에 집현전을 설치했다. 이거 세종이죠. 통치 질서 정비를 위해서 속대전을 편찬했다. 영조입니다. 영조, 속대전. 3번. 금유형을 설치해서 5군형 체제를 완성하였답니다. 5군형. 5군형이라 한다면 우리가 훈련도감,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그 다음에 수도 방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숙종 때의 금유형이 있죠. 숙종입니다. 숙종. 자, 관리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초기 문시를 시행하였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 이거 세조입니다. 세조.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갈게요. 다음 화폐가 유통되는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이 화폐는 어떤 화폐냐? 바로 상평통보죠. 읽을 수 있어. 한자 읽을 수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상평통보. 상평통보입니다. 그리고 역전이라든가 동전으로 불렸죠. 자, 상평통보는 언제 유통이 됐어요?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 그리고 발행이 된 건 숙종 때 발행이 됩니다. 숙종 때 발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발행되었다가 인조 때 처음 발행되었다 통용되지 못하다가 숙종 때 다시 주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물품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답니다. 전세 급납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 축적선에서 이용되게 됐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뭐 천석군, 만석군 그러지 않습니까? 뭐 쌀이 이제 창고에 쌓여 있는 게 천석이 쌓여 있다. 부자다. 만석군, 오, 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의 어떤 그런 기준을 그런 식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죠. 재산 축적선으로서 동전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황이라고 하는 사건도 전황이라고 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됐죠. 전황이 뭐예요? 동전이
황폐화 됐다, 메말랐다라는 거죠. 왜냐? 재산 축적으로 쌓아다 보니까 창고에다 다 쌓아두는 거예요, 동전. 그 화폐가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조선 후기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폐들이 주조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건 뭐예요? 바로 조선 후기 경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선 후기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모내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항법입니다. 이항법. 네, 이항법. 뭐 이항법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모작 이런 성행. 이모작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돼요. 소득이 증대되니까 증대된 소득을 어디다가 땅을 사는 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광작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광작이 발생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고 그냥 남는 게 생겨요.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아니죠. 판매를 해야겠죠. 그렇죠? 상품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상품 판매라고 하지만 흔히 얘기하면 작물 판매가 되겠죠. 자, 이런 작물들을 상품, 뭐 작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작물. 자, 작물들이 판매가 되니까 당연히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발달하게 돼 있죠. 시장, 바로 마켓이에요.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장시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장시가 발달하면서 야 저기 가서 뭘 팔면 되겠다.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 상품들, 작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상품 작물도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상품 작물. 상품 작물의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약초, 목화, 뭐 담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외래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고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오면서 장시를 통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일장 열리기 시작하고요. 뭐 상설시장 되는 곳도 물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장시의 발달과 함께 사상의 활동이 증대됩니다. 사상. 대표적인 조선 후기 사상이라고 한다면 만상, 그다음에 내상, 그다음에 송상, 그다음에 뭐 경강상인 이런 대표적인 사상들의 활동이 많아지고요. 이런 사상 활동들에 의해서 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화폐 유통도 역시 활발해지는 거예요.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 이 화폐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상품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대량으로 물건을 물건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물건들만 교환하니까 현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 거래 단위가 엄청 커진 거죠. 이제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물건을 서로 이제 교환하기엔 너무 단위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뭘로? 화폐를 통해서 교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후기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자, 27번 한번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아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1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덕대라고 하는 건요, 조선 후기에 등장했었던 전문 경영이 우리가 흔히 있는 전문 CO예요, CO. 자, 이때는 뭡니까? 물주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이제 광산 노동자들 아니면은 뭐 거기 있는 많은 어떤 그 기술자들 이런 사람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끌어내고 이제 물주에게 이제 주고 남는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덕대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언제예요?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 가면요 상업도 발달하지만 광업이라든가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가 주도에서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수공업이 운영이 됐단 말이죠. 묶어뒀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돼요? 풀어주게 되죠. 민영으로 다 민영화시켜버리죠. 왜? 이거 도저히 국가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세금만 어느 정도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맡겨버리는 상황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덕대, 광산이죠. 잘 보세요. 장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많은 물건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물건을 판매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돈 생기면 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 생각나고 아이들 생각나겠죠. 그들에게 뭘 줍니까?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주겠죠. 예. 당연히 그 액세서리는 뭘로 만듭니까? 광산에서 나는 광산에서 나는 물건으로 이제 그걸 만들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수공업자들이 또 만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장시가 발달하고 이제 활발한 유통거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광업이라든가 수공업도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2번,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시장 감독관으로 동시전을 설치했다. 자, 동시전. 동시전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언제예요? 신라 지중왕 때입니다. 신라 지중왕 때죠.
이때는 이제 경시서가 발달하는 거지. 이거 시중왕 때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고대 국가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 아닌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모내기법이 확산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송상, 만상과 같은 첨가물을 불식조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갈게요. 하층민의 저항을 통해 본 우리 역사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강 원종 애노애난. 원종 애노애난은 언제입니까? 신라 하대죠. 예,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망이망소의 난은요? 언제죠? 무신정권 때잖아요. 그렇죠? 무신정권 때 공주명확서에 있었던 소민들의 반란이에요. 소민들의 반란. 자, 3번 만정의 난도 역시 언제요? 무신정권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홍경래난은요? 조선 후기 예, 세도기 때의 모습이죠. 전주농민봉기도 역시 조선 후기 세도기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무신직권계 발생했다? 자, 이게 원정에는 무신직권계 발생한 거 아니죠? 예, 무신직권 발생한 거 뭐예요? 요 망이망소에 난 거 만정의 난이 되겠고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서 반발했다. 서북인 차별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된 거요. 언제예요? 홍경래난이에요. 홍경래난. 예, 이거는 홍경래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니죠. 3번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본 게 있다. 백낙신은요 경남 우병사 출신인데 이 백낙신의 수탈에 의해서 발생하기 시작한 건 바로 진주 농민봉기가 되겠어요. 진주 농민봉기 아시겠죠? 4번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에 승리했다. 황토현, 황룡춘 전투는요 1차 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가 바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진주 농민봉기가 맞습니다. 삼정 이정청. 당시 이제 그 진주 농민봉기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임술 농민봉기가 됐죠. 이때 이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안핵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농민봉기의 원인은 바로 삼정의 문란에 있었다라면서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이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거는 사실 이 미봉책,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세도 정책의 문제는요, 일단은 그 세도 가문들, 바로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바로 세도 가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결국 매감 매직이 일어나고 그 매감 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탈을 하면서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세도 가문들이 정권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 삼정의 문란은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정 이정청 설치를 통해서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세도 가문들이 아예 정권에서 내려와야 돼요. 새롭게 뭔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거 갖고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2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죠. 이 비석은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김육은 박람회 폐단을 줄이기 위해 특산물을 쌀, 배, 동전으로 납부게 하는 이 법의 확대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이죠. 대동법. 박람회 폐단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고충이 워낙 컸죠. 여러분들 일단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요. 이제 수치제도가 있죠. 조선시대 수치제도의 대표적인 거라면 조세, 전세, 공납, 여기 있습니다. 전세는 이제 땅에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거. 공납은 토산물을 납부하는 거. 역은 이제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농민들의 부담이 컸고, 이게 양민들의 부담이 컸던 게 바로 이 공납의 의무예요. 공납의 의무. 예, 토산물. 그 토산물이 그 소작농들에게도 무엇을? 예. 이게 토산물인데 각 지역에 나는 토산물들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토산물이 만약에 사과다, 배다 하라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 농사가 망했어요. 배 농사가 망했어요. 못 내요. 그럼 누가 대신 내줄까요? 내야 되는데 의무인데 안 내면 이제 거기 관청에 잡혀가서 이제 매질을 당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박람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내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게다가 또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요, 소작농들에게 이제 전복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박람업자들이죠. 그 박람회 폐단들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부담은 더더욱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요? 바로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해군 때 대동법을 건의하게 됩니다. 건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 때죠. 이때 이제 김육이 건의한 건 뭐냐? 자, 이건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했었는데,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무조건 토산물을 부과해야 돼요. 집집마다. 가오별로. 예. 저 사람이 부자인데 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요.
똑같이 공납을 내야 됩니다. 또 똑같이 내야 돼.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네. 토산물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토지 결수에 따라서 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쌀이 생산되지 않는 곳은 어때요? 쌀이 좀 많지 않은 곳, 생산이 좀 적은 곳은 포라든가 아니면 동전으로 납부해라.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동법. 토지 결수. 토지 1결당 12두 정도를 12두입니다. 1결당. 12두 정도를 내는데 거기에 맞는 쌀을 내던가 아니면 포를 내던가 아니면 동전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요 쌀, 포, 저는 지금 이제 꽉 차겠죠. 창고에. 나라 창고에 꽉 차는데 토산물을 거둬야 토산물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실이라던가 관청에 이런 토산물들 같은 물품들, 관청의 물품들을 납부할 수 있는 상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상인들이 뭡니까? 바로 공인이죠. 공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공인들은 국가에서 이제 이 쌀, 포, 전 같은 걸 받아들여서 이제 전국에 내려가서 뭡니까? 판매를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그냥 뭐 한두 개씩 갖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아주 대량으로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품을 뭘로? 화폐로 교환하는 상품 화폐 경제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조 때 처음 실시했다? 아니죠. 광해군 때예요. 아니에요. 예. 2번,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 이게 정답이죠. 쉽죠? 3번, 1결당 4도에서 6도로 납부하겠다. 이거는 영정법입니다. 전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정법. 원래 세종 때 공법을 통해서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에서 이제 거기에 맞게 토지의 비옥도와 그다음에 풍요에 맞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던 거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농토가 황폐화되니까 그냥 1결당 4도에서 6도로 그냥 내라. 영원히 그냥 고정시켜버리겠다. 영정법을 씁니다. 이거 인조 때. 자,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줬다. 이거 영조 때 무슨 법이냐면요.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군포 부과를 국가에서 50% 디스카운트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제요? 영조 때입니다. 풍요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했다. 이거는 이제 세종 때 공법이죠. 공법. 공법. 연분 구등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종 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카드의 주인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인물카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연암입니다. 호는 연암이고 열하일기, 관홍소초 같은 것들을 저서로 남겼고요.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다라고 나왔고요. 양반전을 통해서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연암, 뭐 키워드들이 연암 워낙 많아요. 열하일기, 수레와 선박의 이용. 뭐 이 인물의 사진, 영정까지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 어느 인물인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지원 선생,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중상주의 실학자죠. 중상주의 실학자. 중상주의 실학자로서 이제 또 다른 말은 이제 북학파라고 불렸습니다. 북학파. 박제가 등과 함께 북학파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중상주의 실학자죠. 자, 이 박지원 같은 인물은요, 일단은 뭐 앞에서 봤지만 수레와 선박의 이용들을 강조했었다는 거. 예, 수레, 선박. 그래야지만 뭡니까? 상공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야. 상공이 발달해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와서는 청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바로 상공의 발달이구나. 그 상공의 발달이 우리가 이 상공의 발달을 가져온다면 부국강병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와 선박을 통해서 상공의 발달을 꾀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공을 발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화폐가 필요하다.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화폐 유통을 강조했다는 거. 또한 이 생산자의 어떤 그런 생산자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양반의 어떤 비생산성, 비생산성. 양반들은 맨날 뒷짐지어 다니고 말이야. 뭐 제대로 생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하면서 그렇죠? 비생산성을 또 비판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양반전이라는 거죠. 또한 보면은 여기 관홍소초라는 게 있죠. 관홍소초. 이건 뭐냐면 중상주의 실학자긴 하지만 또 농업에 대해서, 농업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농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혁신적인 영농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이 또 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관홍소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김정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죠. 자, 대동여지도. 그쵸. 심리마다 눈금을 그렸었고요.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하천, 산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었던 대동여지도를 편찬했던 분이 바로 김정호 선생이고요. 유형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균전제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균전론을 주장해서, 땅을 분배를 하되, 이 산업공사, 그쵸. 그, 신분에 맞는 어떤 그 땅의 분배를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이면, 양반이면 양반, 농민은 농민. 그 신분에 맞게, 거기에 맞게 땅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형원.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주화 같은 경우는 이제 택리지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풍속, 뭐 자연, 뭐 인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대용 같은 경우 대표적인 또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 하나인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전설 같은 것들 주장합니다. 지구는 돈다라는 거죠. 지전설. 지구는 돈다. 그럼으로써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또 비판하는데 어떤 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홍대용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31번부터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